네, 교과서 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노마자 2번에 의료 생활 세계와 의료 체계라고 해서 이와 같이 특징 지어지는 의료의 영역은 의료 생활 세계와 의료 체계라는 서로 다른 차원과 성격의 구조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의료 생활 세계와 의료 체계는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요. 박사는 사회학 박사시죠. 위르겐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사회체계라는 개념을 빌어와서 새롭게 의료 영역에 응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생활세계가 뭔지, 의료체계가 뭔지 확인하려면 하버마스의 사회 구조가 체계와 생활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론을 모르고서는 그냥 바로 수업하기는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르겐 하버마스의 어, 의사소통 행위 이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공부하고서는 수업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공부하고 하는 게 더 어려울 건가요? 네. 네.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서 우리 또 대학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 우리 위르겐 하버마스 들어본 사람들 있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우리나라에도 내한에서 강연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이어서 1996년도에 한국 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1929년이세요. 지금 90 넘으신 학자죠. 현존하는 살아있는 거의 20세기 학자 중에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분인 것 같아요. 80대까지 엄청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고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까지 쓴 논문들이 한 3,000편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작을 하시는 연구에 엄청나신 분인데 프랑크푸르트 2세대 학자로 분류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기본이 비판이죠. 그래서 하버마스도 그의 대화 이론을 완성하는 그 과정은 그 이론의 핵심처럼 비판과 토론을 통한 배움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중요한 내용이 의사소통적 합리성, 대화적 합리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말로 쓰이는데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실천이 비판과 토론을 통한 계몽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고 근대법의 카테고리를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재구성하는 실천적 작업을 수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대화 원칙의 이상적 내용이 법 체계의 제도적 틀 안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학자예요. 그래서 유럽이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하버마스 이론이 많이 사용이 돼서 유럽에서는 좀 많이 알려 있는 학자신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막 피부로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고대는 이제 형법 전공이 법철학, 기초법학도 같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 책 저자인 이상돈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석사, 박사 다 이상돈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고 공저자인 김나경 교수님도 이상돈 교수님 제자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일 올려드렸던 한번 읽어봤나요? 그 법사회학에 대한 하버마스 이론 어, 안 읽어봤어요? 잘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 하버마스 이론이 하버마스의 이 의사소통적 행위론 책이 나온 게 원래 프랑크푸르트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60년대 중후반에 이제 독일의 운동권들 과격한 운동권들의 좀 염증을 느끼셔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좀 떠나 계셨어요. 그래서 71년부터 81년까지 10년간 연구한 게 의사소통적 행위론이에요. 의사소통적 합리성.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써내시고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울대 철학과 장춘익 교수님이 두 권으로 다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 권에 35,000원씩 두 권 7만 원. 그리고 이 이론의 결론,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이라는 이 결론을 내리는 책이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또 35,000원짜리 또 책이에요. 이 대화 이론만 공부하는데 1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걸 떠나서 한 학자가 10년 이상 연구한 그건데 우리가 한 주차 1교시 50분 수업으로 다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제가 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사 때 하버마스를 이제 발표도 했고 대학원 수업에서 두 학기 1년 과정이 이제 하버마스만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쉽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보면 막 끝도 없거든요. 이 하버마스를 보려면 베버의 법사학 이론을 또 알아야 되고 계속 물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비판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하버마스는 다 비판해놨어요. 모든 학자들을 다 비판하고 거기서 좋은 점들을 추려서 변증적으로 이거 어떻게 써 이렇게 한 학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쉽게. 그래서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하버마스가 자신의 대화 이론을 통해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처한 딜레마를 분석해서 사회국가적 법제화를 좀 비판하려고 하는 논리를 살펴보고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와 체계의 이론, 이 이원적 사회 구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국가적 법제화를 비판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버마스 이론에 있어서 생활 세계가 뭔지, 체계가 뭔지만 알으면 여러분 목표 달성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대화 이론을 바탕으로 절차주의적 법 이해를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우리 이 짧은 시간에는 이 2번까지 생활 세계와 체계가 어떤 거다라는 것만 좀 공부하고 우리 교과서로 와서 의료 생활 세계와 의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위기다라고 해서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사회 구성의 조직 원리에 따라서 기초한 사회 구조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사회, 전통 사회, 자유자본주의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원시 사회는 이제 인척관계나 나이, 성 이런 것들이 주된 조직 원리로 작동되는 사회가 원시 사회죠. 전통 사회는 신분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계급이 지배의 주된 조직 원리가 되는 사회가 전통 사회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자유자본주의 사회와 후기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유자본주의 사회는 국가는 이 시민법, 부르주아적 사법체계에 기초한 임금노동과 자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 영역에 있어서 시장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면 그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베버 하버마스 전에 학자가 이제 베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버마스가 1929년생이니까 1800년대 말에 이제 베버가 활동을 했거든요. 이 베버가 말하기에는 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는 근대 사회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 근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게 된 게 이 바로 시장의 안전을 보장해 준 거죠. 시장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말은 사적 자치, 계약에 있어서 사적 자치를 허용해 주고 사유재산을 허용해 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공산주의하고도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 원리에 있어서 이런 것만 보장만 해줘도 국가는 정당성을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계약에 있어서 사적 자치 원칙. 내가 이거 파는데 마음대로 물물 교환할 수 있고 이 사적 자치가 허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유재산이 보호받게 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얻게 되고 그렇지만은 이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생산을 마음대로 하게 되다 보니까는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이 생산된 이런 잉여 가치에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거죠. 자본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부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는 노동 가치에도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버가 이야기하는 거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국가적 법제화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자유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연대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복지국가 슬로건이 나온 거죠.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아무리 일해도 뭐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복지국가 슬로건 걸어서 복지해주고 부를 국가가 좀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국가적 법제화 모델이거든요. 베버가 이야기하는. 근데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국가적 법제화도 문제가 있다. 현대 이제 후기 산업사회에 오면서 국가 재정이 빈곤하게 된 거죠. 복지의 슬로건을 걸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8세 이상 25세 청년들은 무조건 월 50 얼마씩 나오죠. 그냥 나와요, 다. 그러면은 이거 잘하면 직장 안 가도 되겠네. 라고 복지병 같은 게 생기는 거죠.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내고 한 달 30일이니까 만 원의 행복. 하루에 뭐 만 원의 행복으로 어떻게 살다 보면은 일 안 해도 되겠네. 어? 국가 재정은 이제 복지 정책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런 사회국가적 법제화 모델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하버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생각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복지 슬로건을 건 이런 사회국가적 법제화 모델은 안 된다. 요즘에 있어서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매체에 기초한 사회를 이렇게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사회 문화 체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경제 체계 매체가 되는 거는 자본이에요. 자본을 매체로 해서 경제 체계가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 권력이란 매체를 통해서 정치 체계가 이제 생길 수 있고 언어를 통해서 사회문화 체계가 이렇게 세 개로 문화 체계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거에도 이제 위기가 오는 게 경제 체계는 사회문화 체계의 이제 재화나 용역 이런 걸 제공하고 정치 체계는 법이나 행정적 활동을 문을 닫을까요? 소리가 뭘 하시는지. 네, 고마워요. 경제 체계는 이제 자본을 사회문화 체계에 제공을 하고 정치 체계는 법적인 행정적인 이런 거를 제공을 하면 이 사회문화 체계는 정치 체계에 정당성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 체계에서는 어느 한 체계가 무너지면 전체가 사회 통합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제 체계에서 경제 이런 경제에서 나타나는 이 경제 위기는 필요한 재화를 알맞게 배분하지 못해주면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치 체계, 왜 경제 체계에 제대로 작동 안 되게끔 너네가 잘했어야지 이렇게 문제점을 삼는 게 합리성의 위기예요. 그리고 정치 체계는 이제 법적인 거를 서포트하고 해서 이 사회문화 체계에서 정당성을 받고 정당화를 받게 되는데 경제 체계에서 재화와 용역을 못 받으니까 그 원성이 이제 정치 체계,
당연히 정치 체계 뭐 하는 거야? 경제 체계 제대로 작동되게 너희가 잘 했어야지 하면서 정당성에도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너네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따를 수 없지. 정당성을 줄 수 없지라고 하는 게 정당성의 위기예요. 이 합리성의 위기와 정당성의 위기, 이런 위기가 온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통합의 위기가 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체계를 통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렇게 구분해서 어,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를 체계로, 사회문화 체계를 생활 세계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우리 사회는 체계와 생활 세계 이렇게 두 개 메커니즘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바탕이 아니라 체계는 자본과 권력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가 체계고 생활 세계는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영어로는 그냥 라이프 월드예요. 어, 작게는 우리 가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동호회 같은 데를 생각할 수 있죠. 가정은 뭐 자본이나 권력이 작동이 되나요? 동호회 같은 데도 뭐 사장이 동호회 회원이든지 뭐 사원이든지 동호회 회원이면 그 동호회 회원으로서의 인격과 그 동호회만의 규범, 동호회만의 문화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작게 생각하면 가정이나 동호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체계는 자본이나 권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생활 세계하고 운영되는 메커니즘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체계의 통합은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가 이제 체계로, 사회적 통합은 사회 문화 체계가 생활 세계로 통합되는 이원주의 사회가 이제 구성되는 거고, 사회의 통합은 위에 사회적 통합과 체계의 통합으로 구성되는 셈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생활세계의 의미에서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첫 번째 행위는 목적 합리적 행위인데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 거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그런 행동이 있는 반면에 우리 행위에는 이해지향적인 의사소통적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에는 순수하게 이해를 지향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서로 사이와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행위,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상호관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행위, 이런 행위가 의사소통적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 합리적 행위와 이 행위가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생활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라이프 월드라고 해서 문화를 통해 전승되고 언어를 통해 조직된 해석 준거 틀의 장소가 바로 생활 세계고 어, 논증적 합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공통된 문화적 맥락과 차원, 참여자 관점으로 구축되는 선험적인 장소가 생활 세계다라는데 이렇게 말해도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생활 세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 세계는 의사소통적 배후 근거가 바로 생활 세계고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인격, 뭐 각각의 사람들의 다 인격이 있죠. 인격 그리고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규범이 있을 거고요. 그 규범을 따르는 거기 뭐 가정이나 동호회만의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 전승되고 언어를 통해 조직된 해석 준거 틀의 저장소가 바로 생활 세계고 참여자 관점이다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생활 세계를 이제 가정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가부장적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가부장적인 사회. 뭐 여기서는 이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여자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가정의 그 언어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있죠. 거기에는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언어 속에 여자라는 그 언어 속에 이미 차별과 차등이 들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의 문화죠. 그 가부장적인 문화고 그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말을 배운다는 건 우리 규범을 배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규범을 통해서 문화가 전승되는 거죠. 이런 바탕이 바로 생활 세계에 대한 아주 어렵지 않은 이해예요. 우리 누구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동호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뭐 직급이 높거나 누구나 동호회 활동에서 사장님이었네? 그런 건 상관없고 우리 동호회에서는 이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규범과 문화가 있죠. 동호회들만의. 네. 그래서 생활 세계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활 세계가 식민지화 된다는 건 생활 세계는 진짜 그 사람 인격들이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장소인 거죠. 준거 틀린 거고. 근데 체계의 메커니즘은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어, 원래는 생활 세계 안에 체계가 내포해 있다가 사회가 커지면서 체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체계가 오히려 자본과 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생활 세계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가정에서 명절 때 보면은 돈 잘 버는 자식은 명절 때 일 안 하죠. 좀 면제되죠. 우리 막 이런 라이프 월드가 무균실 같이 막 이렇게 100% 자본과 권력이 작동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본과 권력이 어느 정도는 가정에서도 그쵸? 저희 가정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백수인 자녀는 좀 일 더 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온 걸 돈 좀 쉬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과 권력을 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경제 체계와 관료적 행정 체계의 명령이 상호 이해를 통해 조정되고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는 생활 영역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현상이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돈 교수님이 의료 생활 세계와 의료 체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저 계속 화살표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그런가요? 어, 우리 사회는 전체 큰 사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부 체계로 지금 의료 영역, 교통 영역, 조세 영역, 교육 영역 더 많은 영역들로 구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법이다라고 하면은 뭐 저작권법이 전문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법이 전문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법이 의료법이죠. 교통 영역에서는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뭐 조세 영역에서는 조세법, 뭐 증권 투자에 있어서는 뭐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법으로 성장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하부 체계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하버마스의 그 사회를 보는 생활 세계와 체계 이 두 가지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모든 영역에 이게 반영할 수가 있는 게 하버마스 이론의 장점이에요. 지금 이상동 교수님은 의료 생활 세계와 체계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체계와 생활 세계가 서로 체계가 생활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는 생활 세계의 가장 큰 모델은 뭐겠어요? 지금 의료 영역으로 적용해서 의료 생활 세계와 의료 체계를 보면 환자 치료를 위해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라는 생활 세계의 요구가 있죠.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해야 돼요. 환자 치료를 위해서. 그렇지만 체계 원리는 의료 체계의 위험을 방지해라.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쉬운 예를 들으면 어, 저는 아일랜드에서 한 3년 1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살 때 이제
어, 아이리시 현지 가정에서 살았는데 한 달간 감기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하다가 랜드레이디 아주머님이 프라이빗 닥터 있으니까 같이 가자 효성 이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같이 이 청진기 숨 몇 번 쉬고 등 몇 번 쉬고 근데 뭐 물어보는 게 엄청 많아요. 진료 시간이 한 30분이에요. 근데 얼마 정도죠? 얼마나 할게요? 진료받고 이 청진기 숨 크게 쉬고 어 크게 내뱉고 뒤 또 크게 이거 몇 번 하고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5만 원 정도 나와요. 네. 우리나라 제가 어제 갔거든요.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약 이제 장기침 안 나게 하려고 약 바꾸려고 가서 똑같이 했죠. 숨 크게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크게 크게 3,600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선의 진료를 하라고 하는데 내과 같은 경우에는 내과가 지속이 되려면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평균 뭐 100명 정도의 환자를 봐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산부인과는 뭐 몇 명 아이를 이제 낳아야지 출산을 받아야지 산부인과가 돌아가고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궁무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본이라는 경제체계 영역에서 유지하려면 100명씩 봐야 되는 이런 체계잖아요. 이 체계가 생활세계를 그래서 우리 진료 어떻게 하죠? 5분도 안 걸려요, 우리나라. 딱 들어가서 심한 데는 딱 앉자마자 처방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하지 말아요. 우리 문 폐업 폐. 일단 이 심하면 그렇죠. 빨리 보면 한 1, 2분 정도에 보고 끝나요. 그게 이 체계가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한 그런 대표적인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진료 시간 15분 이상씩 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분, 한 시간에 4명밖에 못 봐요. 15분이면. 근데 우리나라 한 시간에 몇 명 보죠? 제가 수학이 갑자기 안 되네요. 5분에 한 명씩 본다고 하면은 12명 보는 건가요? 12명이면 9시부터 6시까지 100명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5분도 진료 시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병원 유지하려면 지금 뭐 병원의 렌탈비, 기기 장비들 렌탈비, 간호사 선생님들 한두 명 아니잖아요. 그거에 나도 월급 받고 살아야지. 그리고 여기 뭐죠? 임대료 내야 되지.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가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해서 3분 이상 넘어가면 넌 문 닫아야 돼. 이런 거에 쫓기게 되는 거죠. 음,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면 지금 우리 3,600원 받더라고요. 어제 병원비가 3,600원인데 약값이 1,500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한 절반 정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공단 부담금이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몇 명 봐야 돼요, 몇 명. 아일랜드는 뭐 30분 2명 봐도 10만 원 넘어가는데 여기는 구조상 어떻게 되죠? 한 5천 원씩만 잡아도 20명은 넘게 봐야 되지 않나요? 시간당? 10만 원 이상 하려면? 그쵸. 네.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된다는 게 이런 체계 원리 때문에 이렇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의료생활세계 보시면은 이 얘기는 8페이지랑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의료생활세계 이제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의료인이 있죠. 의료인격 그리고 의료행위 규범으로서 의사들이 의료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임상진료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행 행위 규범인 거죠. 이 생활세계에서의 그리고 거기만의 또 의료 문화가 있는 것이고 의료인 직종별
역할 모델이 있고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관계 방식이라든지 뭐 병원에서의 문화들도 막 있죠. 우리 막 뭐 촌지 요즘에 주나요? 의사 선생님한테 안 줘요? 저희는 준 것 같은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간암이셨는데 이제 초반 진료하실 때 간암이 영양소 공급하는 부분을 다 차단하면 암세포도 줄어들죠. 그래서 총 진료하실 때 이제 암세포도 줄어들고 하니까 엄청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따로 뭐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게 또 우리나라 또 의료에서의 또 문화이기도 한데 다 주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문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한 번이라도 더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모부님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강인하신 분이신데 와 진짜 산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운동 좋아하시고 근데 술 너무 많이 드셨는지 간암 이제 어, 전이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면회 갔을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강인하신 분인데 항암 시술이 그렇게 뭐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칼로 막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인데 진짜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게 항암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죽겠다라고 누워 있는데 아니 이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은 제일 약하다라는데 이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들면서 더 중증의 환자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실까. 저는 뭐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나은다라는 이제 이런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암 환자분들 어, 그 고통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이번에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료생활 세계까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료체계의 합리화 상황이다라는 거는 읽어보면은 제가 중요한 말만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경제적 합리성에 지향된 정치체계의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료에 참여하는 의사나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간의 대화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료체계가 합리화될 수 있고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된 게 이런 걸로 인해서 타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대화적 의사소통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별적 차원을 넘어서는 의료적 대화의 차원에서 가능한 거다.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적 대화는 의사와 환자만이 아니라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행정관료, 보험자, 의료인 단체, 의료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전문가 단체 등을 모두 대화의 주체로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생활세계 안에 다 참여하는 참여자 시점으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의료 시민사회와 의료 공론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료적 대화의 원리가 실현되는 대화적 구조가 법제화되고 의료 생활 세계의 대화적 재생산이 확립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은 이 모더니즘, 근대법, 근대 이성법들을 막 깨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버마스는 이 근대 이성 사회를 깨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보완하면서 절차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버마스라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를 뭐 전복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느 나라든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웃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하버마스의 이 체계 이론과 생활세계 이론이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웃 통합하는데 이 이론이 많이 도움이 되고 반영이 돼서 하버마스가 유럽에서는 좀 현재까지도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회학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 10년간 공부한 연구를 여러분 지금 50분 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동 교수님 책이 되게 좀 어렵게 쓰세요. 어렵게 쓰시기 유명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또 그런 걸 또 아셔서 책이 나오면 소논문을 항상 내세요. 이 한 권 다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되는 소논문을 투고를 하셔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쉽지는 않죠. 네, 교수님 책이 직접 강의를 들으면 되게 쉬운데 직접 보려면 되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또 한번 쉬어야 되나요? 네, 쉬어요? 쉬지 마요. 그냥 쉬어요. 네네, 그럼 잠깐 5분만이라도 쉴까요? 5분만 쉬고 마지막 정당성 부분. 이거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조금 끝나는 대로 빨리 끝낼게요. 네네. 채팅이 있었네요. 아유, 제가 이 화면만 보면서 하다 보니까 1교시 때 화살표? 아, 화살표 안 보였다고요? 아, 그 순환 논리 그거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한번 다시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질문이 나왔으니까 아까 그 순환 논리적 구조가 그 PPT 자료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돼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해하라는 게 이 학생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